자, 여러분. 자, 오늘 월급 정산단입니다. 네. 자, 영상이 아주 안 나오면 사람들이 또, 왜 이거 애들한테만 맡기고 안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직 수빈이가 합류 전이에요. 안 나갔죠? 아니, 존나 빠졌죠? 빨빨 와가지고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수빈이가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네, 이번 주 목요일. 생각보다 빠르네요? 네. 저한테는 한 달 놀다 올 거라고 그랬는데.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한 2주 놀다 올 거라고. 아, 그래요? 한 2주 정도 있다 갈 거야. 신입사원, 이미지 망쳤죠. 그래요? 제가 성유로 시켜서 기강을 좀.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성유가 너한테 하듯이 기강 잡죠? 네. 몇 살짜리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니까 그렇죠, 좀 이게 그렇죠. 티키타카가 된 거지. 성유 그 잡는 거 다른 사람이랑 잘못하면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성유 이제 만약에 다른 회사 기준으로 이제 이런 신입사원이 있었다. 내가 봤을 때 한 2달 안에 퇴사. 네. 권고사직 당합니다. 그 신입사원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솔샤르. 무엇이 문제인가? 전술적으로도 문제고 네. 제가 보기엔 약간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리버풀 중에 특히 좀 그랬죠. 많이 그랬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인드?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코칭 스태프 쪽에도 조금은 이 신선한 바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캐릭도 그렇고. 어제 화면에서 그래서 잡아줬잖아요. 네. 펠란, 맥케나 그리고 이제 캐릭 잡아줬는데. 맥케나도 그냥 약간 넉스 롱거처럼 보고 있고 펠란도 그냥 이렇게 됐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퍼거슨이 개빡쳤던데. 퍼거슨은 근데 진짜 하필 또 킹케니를 옆에 바로 잡아줘가지고 그거는 기가 막힌 커트였어. 그리고 중계를 진짜 잘한 거예요. 현재 그 카메라에서. 아무튼 그 캐러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맨유 감독직에 경험하러 오른 자리가 아닌데 너무 경험 적은 인물들이 많다. 보드진도 그렇고 플래처도 사실 지금 보드진으로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데 본인도 마찬가지야. 캐러거요? 아, 캐러거? 네, 네빌 말고. 네빌 얘기한 줄 알았어. 캐러거요. 캐러거 좀 표정이 활짝 폈더라고. 네.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좀 들어가서 하시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있을 때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있을 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분량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네. 네, 박종윤은 이제 우리의 월급을 또 주어갔습니다. 좀 빵빵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종윤이 형이 방금 전에 코멘트를 하고 간 것처럼 솔샤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주된 이 맨유의 부진의 요인이 이제 우리는 솔샤르에 있다 보는데 그러면은 이 솔샤르가 지금 맨유를 어떻게 이끌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뭐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됐어요. 그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답답하다라고 보일 만한 문제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거를 지금 감독이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예 지금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야, 우리 이거 더 봐도 의미가 있겠냐?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나왔던 부분은 저는 올 시즌 내내 이제 이 생각이 드는데 압박의 기준점이 너무 높아요. 압박의 기준점만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 압박 기준점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기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방 압박을 매 경기마다 자주 이렇게 강하게 좀 시도하고 있는데 호날두를 보유한 팀이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날두가 어느덧 36살이고 이 36살 나이의 선수에게 경기장 전체를 폭넓게 뛰면서 매번 압박을 가는 걸 지시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게다가 호날두의 장점은 이런 압박과 어떤 뭐 왕성한 활동량이 아니고 볼 한 번 왔을 때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오프더볼을 발휘해서 득점을 해내는 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선수는 안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득점력이 특출나니까 당연히 호날두가 밸런스 문제는 있다는데 그래도 써야 되는 게 맞죠. 뭐 비슷한 선수는 당연히 메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메시도 매 경기 뭐 많이 뛰거나 막 수비 가담을 많이 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밸런스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진 공격적인 재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무조건 써야 되는 것처럼. 아니 뭐 질라탄도 사실 뭐 비슷한데 질라탄 심지어 나이가 더 많아요. 그렇죠. 호날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호날두를 보유한 채 전방 압박을 하려면 주위 동료들이 더 많이 기동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호날두가 안 뛰는 만큼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왼쪽에 레시포드와 같은 선수들이 한두 걸음 더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럴 경우에 감독들이 호날두가 못 뛰는 만큼 다른 선수들에게 부하가 올 수 있는 걸 아니까 개개인에게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보완을 해줍니다. 압박 강도를 시간대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강도를 좀 낮춰준다든지 좀 기준점을 높은 위치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약간 좀 허리 쪽에서나 아니면 자기 진영에서나 제한 쪽으로 압박을 걸게끔 하면서 선수들의 기동력이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끔 조정을 해줘요. 간격 조절의 문제에서도 호날두 이외의 자원들이 어디서부터 간격을 조절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포지셔닝을 잡아야 되는지를 세밀하게 짜주면서 보통의 감독들이라면 이렇게 다른 자원들 안배를 해줍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걸 제일 잘하는 게 펩이나 투엘이나 이런 전술적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그런 전술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하는 감독들을 좀 예시로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팀들이 정말 많이 뛰어주는 살림꾼 선수들이 뭐 수비, 미드필드, 공격에 한 명씩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모든 선수들 중에서 수비 가담을 좀 덜 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팀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팀들,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이 선수의 단점을 가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 선수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의 부하를 네. 전술적으로 커버하면서 줄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별로 티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솔샤르 감독의 문제는 일단 호나이두가 지금 뛸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많이 뛸 수 없고 압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맞는데 그러면 주위 동료들이 많이 뛰어야 되는 상황도 맞지만 이거를 잘 감춰지도록 전술적으로 안배를 해주고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전술적인 조정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로 삼고 싶은 건 매 경기마다 압박 기준점이 이 정도로 높게 유지가 되는 건 게다가 호나이두까지 보유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점이 높게 유지가 되는 건 스쿼드에 대한 파악을 솔샤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들 뿐더러 솔샤르의 전술적인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분명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간격 유지라든지 기본적인 선수와 선수별의 이런 포지셔닝 같은 것도 지금 솔샤르가 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네.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볼 만한 문제고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래서 매 경기 세컨톱처럼 뛸 수밖에 없는 것도 저는 이 이유에 있다고 봐요. 호나이두 선수가 압박을 못하니까 상대 센터백에 대한 압박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공미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호나이두 옆에 서서 마치 세컨톱에 가깝게 투톱처럼 이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평소보다 위치가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3선 프레드랑 맥토미니가 페르난데스가 올라가는데 간격을 일단 좁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될지 프레드랑 맥토미니가 갈피를 못 잡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 둘이 아닌 마티치가 나와도 그렇고 포그바가 나올 때는 그래. 그렇고요. 이거는 뭐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 전술적으로 올라가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3선의 위치가 잘 잡혀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간격 문제가 연쇄적으로 벌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선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전술의 문제입니다. 결국 감독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세컨톱짜리처럼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올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선수 개인이 너무 무모하게 압박을 한다고 솔샤르가 좀 느껴지게 되면 그럼 진작에 동선을 조정해줬어야 돼요. 호나이두가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가 올라가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너 올라가지 말고 웬만하면 아래쪽에 머물러서 좀 프레드랑 맥토민이랑 간격 조절 좀 해줘라.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 전술 지시를 받고 계속 이렇게 압박하는 상황을 본인이 좀 자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압박을 하러 나가는 동안 솔샤르 감독이 이걸 전혀 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레드랑 맥토미니도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가야 되냐 내려가야 되냐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수비, 미드필드, 공격, 간격이 지나칠 정도로 벌어지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거를 굉장히 손쉽게 공략할 수가 있어요. 이 실점 장면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미드필드, 수비, 공격 서로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굉장히 벌어져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기본적인 수비 대응에 있어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형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요지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리버풀이 빌드업을 할 때 폭을 벌려서 맨유의 압박 간격이 더 벌어지게끔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측면 활용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맨유는 압박을 할 때 이 횡간격마저도 벌어졌습니다. 리버풀이 측면으로 볼을 줄 때마다 그쪽으로 따라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종간격, 수비, 미드필드, 공격 사이의 간격도 벌어졌지만 선수들 간의 좌우 간격도 결국은 벌어졌다는 게 되고 총수적 난국에 빠졌죠. 그래서 전방의 간격이 벌어지고 리버풀은 이제 측면 위주로 공략에 나서니까 후방의 백포도 야 이거 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좌우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리버풀이 공략하고자 하는 그 측면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막아야 될 거니까. 그렇죠. 맨유의 압박 간격이 전방과 중앙에서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백포에서는 야, 측면 쪽 누군가 제어는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전혀 제어가 안 되니까 백포라도 좌우로 벌려서서 계속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근데 문제는 백포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벌어지게 되는 맨유인데 보통 백포가 벌어지면 센터백 사이 공간을 센터 3선 미드필드가 내려와서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프레드와 맥토미니의 선수의 문제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처진 위치에서의 커버를 잘 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커버가 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백포 사이사이 공간을 미드필드가 메워주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제 백포에 서는 선수들도 야 우리 너무 벌어진다 라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측면 쪽으로 볼이 가도 측면 쪽으로 따라 나가기보다는 중앙을 좁히기 위해서 중앙에 좀 모여들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측면 쪽의 공간을 많이 내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리버풀이 이제 이날 많이 썼던 패턴인데 측면으로 일단 볼을 줍니다. 그래서 맨유의 백포가 벌어지죠. 근데 측면에서 리버풀이 다시 중앙으로 줘요. 피르미누라든지 아니면 조타라든지 이렇게 중앙으로 주면 동시에 맨유의 백포가 사이 공간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백포의 선수들이 중앙으로 매우 좁혀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면 이제 또 측면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쵸. 거고. 그 측면에서 살라가 골을 넣었고 또 흘러나온 볼을 케이타가 세컨볼을 잡아내면서 네. 기점이 되었고 또 오버래핑한 아놀드가 쉽게 볼을 잡아내면서 또 지원을 해줬어요. 그쵸. 이 모든 장면들이 똑같이 반복이 됐는데 결국 맨유의 압박 기준점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이후에 있었던 횡간격의 문제, 종간격의 문제 너무 이곳저곳 다 벌어지니까 최종적으로는 백포의 문제까지도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트피스 수비의 문제인데 요즘에 아탈란타전도 그랬지만 이번엔 또 직접적인 실전 장면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마다 바깥쪽의 선수를 계속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문제가 연이어서 반복되고 있는데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자, 세 번째는 공격의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거든요. 루크쇼에게만 이제 의존을 하기 때문에 팀 공격이 왼쪽으로 많이 모여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른쪽은 이제 빌드업에 체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완비사카가 사실 뭐 공격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 선수가 후방에서 뭔가 측면 플레이메이킹을 중심으로 빌드업을 전개할 수 있는 유형의 풀백이 아니다 보니 네, 그래서 완비사카는 사실 빌드업 관여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될 풀백이에요. 그리고 그린우드가 오른쪽 윙포워드의 파트너로 나오는데 그린우드는 슈팅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볼을 잡아주고 풀어주고 연계해줄 자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요, 맨유가 오른쪽 공격을 시도할 때 일단 오른쪽 볼 가면 일단 템포가 늦어집니다. 여기서 약간 팬분들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거든요. 그쵸? 근데 오른쪽 공격이 그나마 풀릴 때가 언제냐면 왼쪽에 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에 관여가 됐을 때예요. 페르난데스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제서야 오른쪽 공격이 풀린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기본적으로 오른쪽 공격은 아예 체계가 안 잡혀있고 루크쇼를 중심으로 한 왼쪽 빌드업만 의존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딱 드러나게 돼요. 네. 그리고 쇼 쪽으로만 왼쪽으로만 볼이 결국 이 순환이 되니까 볼 받으려는 선수들도 왼쪽으로 몰리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왼쪽에서의 공격 작업만 맨유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왼쪽으로 선수들이 트라이앵글 형성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박스에 침투하는 선수가 줄어들게 돼요. 사실 이런 밸런스 유지를 되게 잘하는 팀이 저는 브라이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라이튼이 뭐 맨시티한테 좀 크게 지긴 했지만 네. 전반전은 안 좋았던 게 맞는데 이제 후반전에 보면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한쪽으로 몰았다가 반대쪽으로 전환하는 선택도 좋고 볼을 몰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좌측이든 우측이든 빌드업이 전개가 되고 나서 박스 쪽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센터백들도 되게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해가지고 박스 바로 바깥쪽까지 올라와주면서 세컨볼에 대한 대비도 돼 있고 근데 사실 맨유는 그런 부분이 되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리버풀은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맨유가 어차피 박스에 들어오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냥 백4를 좁히면 박스 안에 4명을 항상 리버풀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4명만 유지되면 충분히 상대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리버풀이 백4의 간격을 좁혀서 박스의 숫자를 많이 두는 방식으로 수비를 했는데 상대가 박스 수비 숫자를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는 팀은 좌우를 넓게 쓰면서 상대의 수비가 좀 벌어질 수 있게끔 좌우로 벌어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맨시티가 기가 막히거든요. 좌우를 넓게 쓰고 공격 밸런스가 잡히잖아요. 근데 맨유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게 있죠. 오른쪽 공격엔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벌려주는 선수가 없으니까 오른쪽 왼쪽 서로 넓게 벌려서서 간격을 펼쳐주는 이 시도 자체가 아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만 팀이 몰리니까 상대도 그냥 박스에 숫자 많이 두고 왼쪽 공격만, 맨유의 왼쪽 공격만 잘 대비하고 있으면 그렇지.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솔샤르 감독이 지금 연이어서 올 시즌 내내 문제로 드러내고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선수 기용에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어요. 맥과이어랑 레시포드가 물론 레시포드는 이날 조금 뭐 아탈란타전보다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레시포드가 또 아탈란타전이 못했거든요. 그리고 레시포드는 뭐 어쨌든 레스터전에서 골을 넣었으니까. 맥과이어는 지금 오자마자 내내 불안합니다. 실수가 좀 있는데 둘 다 오래 부상이었다가 훈련에 돌아온 직후에 바로 솔샤르 감독이 기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선수의 몸 상태가 확실히 회복된 다음에 기용을 해준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무리한 기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도 보는 건 맥과이어가 안 나오면 이제 사실 뭐 에릭 바이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바란이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솔샤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도 리버풀 전인데 바이보다는 맥과이어가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맥과이어가 이게 사실 뭐 복귀전도 아니었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이전에 레스터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레스터전은 맥과이어가 실점 장면에도 관여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이미 바디를 에릭 바이가 되게 잘 막은 기억이 있어요. 네, 일단 발이 빠르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를 몸 상태만 좀 괜찮았으면 차라리 쓰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좀 아쉽죠. 네, 뭐 어쨌든 이런 전술적인 문제 그리고 선수 기용 문제까지 솔샤르가 드러내면서 뭐 그냥 대패입니다. 대패죠. 이거는 간만에 지금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완전 참사가 난 거고 더군다나 그 참사를 당한 이 대상이
또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하나인 리버풀이었다는 점. 뭐 솔샤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건 이 탈곡기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솔샤르의 문제점을 한 여기까지로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